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8월 25일 화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온통 나쁜 뉴스뿐이니 말입니다. 날씨마저 그렇죠. 지난 여름 정말 길었던 장마가 끝나자, 그리고 처서를 지나자 이번엔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하필이면 한반도 정중앙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었더군요. 게다가 갈수록 세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이맘때쯤이면 태풍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다가도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마냥 말입니다. 설마 소국 DNA가 있는 건 아니겠죠.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G10 국가로 만든 것은 국토는 작고 그나마 열강에 둘러싸인 분단된 나라지만 강국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한 김우중 대우회장의 꿈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런 이 나라가 이 정부 들어서 소국 행세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중국만 만나면 작아지죠.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정부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연단엔 대한민국 대신에 턱하니 우리나라라고 써있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설마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 중국의 외교사령탑이라는 양재채 정치국위원이 싱가포르에서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성훈이 부산으로 가서 만났는데 꼭 중국이 부산으로 호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저뿐일까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 얘기하고 밥 먹고 나서 나온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훈은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양재채는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표로는 두 사람은 시진핑 조기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진핑 연내 방안이 조기 방안으로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리크창 총리가 오니 사실상 시진핑 연내 방안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시진핑의 우선 방문국으로 한국을 꼽았다고 하는군요.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줄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전략적 균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진핑 방안에 목을 맨 건 이미 오래됐죠. 작년 말 문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공식 초청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뒤 4월 방안설이 나왔는데 그만 감염병으로 인해 좌초됐습니다. 막상 시진핑의 방문 일정이 4월로 먼저 잡힌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그 역시 무산됐죠. 그 뒤 미중 대립에서 일본이 미국 편에 서면서 홍콩 보안법 등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저격해서 중일 관계는 이제 많이 틀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너무 자주 중국 편에 서는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 5년 한중 기업인 신속 통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중국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양재치 방안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객관적인 태도를 높게 샀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할 정도이니까요. 부산에서 회동 후에 신화통신이 보도한 양재치 발언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다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 그 다자간 국제협력이 무엇일까요? 바꾸고 말하면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가담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사드 문제로 이 곤욕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봐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게 됐습니다. 당장 남중국 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충돌에 있어서 어느 한쪽 편에 확실히 쓸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삼성전자 등이 동참하지 말 것도 중국은 얘기를 했겠죠. 이런 줄타기 외교는 언뜻 대단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양쪽 모두에게 이용만 당하고 신뢰를 잃기 십상입니다. 우리 안보는 누가 뭐래도 한미 동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다 트럼프가 G7 확대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도 문 대통령에겐 너무나 달콤한 제안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지금 고민이 깊어지겠죠.
권력이 이처럼 미중간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 통합당은 지금 한창 민심 사이에 줄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요일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더군요.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23일 2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민주당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슬금슬금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측근의 김경수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게다가 주무장관인 홍남기 장관부터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종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대위에서도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얘기했더군요. 김은혜 대변인은 정부는 왜 이리 인색한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인색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립니다. 5조를 하든 10조를 하든 15조를 하든 이번 추경은 모조리 빚을 텐데 올해 이미 빚이 100조 늘었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만약 세수가 예상대로 그치지 않으면 빚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제 생각엔 정부 부채만 올 연말 840조는 훌쩍 넘을 거로 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열성적인 사람은 또 있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그는 지원금이 포퓰리즘이란 것을 연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선 그가 지금 우리 국가재정은 GDP의 47%로서 아주 양호하다고 하더군요. 그가 비교한 나라는 서구의 G7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은 쑥 빼놓았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당장 국가 채무가 GDP의 50% 가까이 되면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은 필연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터집니다. IMF 사태 때와 다른 것은 가계부채가 이미 1600조를 넘었습니다. 홍남기 장관이 더 이상 빚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이 오늘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치에서 올 경제 성장률을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 안팎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하는군요. 한은은 수출의 부정적 영향 등을 반영해 5월 전망치를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도 차례차례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는 잘해도 마이너스 2%를 찍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하면 더 낮아지겠죠. 작년보다 올해 환율이 100원 정도 상승을 했으니 말입니다. 올해 1인당 GDP는 아마도 3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믿는 구석은 반도체뿐인데 제 예상이 제발 기후위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20일 실린 인터넷판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 그런데 인쇄된 잡지의 제목이 민감한 서울, 센시티브 서울로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비판을 해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실전내란 프로그램에서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느냐는 제 질문에 그렇게 했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여러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소송을 당했더군요.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를 했습니다. 언론인 우종창 씨는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지난 19일 국경 없는 기자회 RSF는 우 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를 한 뒤에 구속됐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막상 사법부가 아니라 문화부가 나섰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죠.
그런데 문화부 해명과는 달리 재판에서는 취재원 신원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난이 쇄도하자 민주당이 취하했죠.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고 입법을 하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까지 썼더군요.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한 겁니다. 또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문 정권이 비판을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판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박영순 금지법이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영순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그런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판사 이름을 따서 박영순 금지법이라 했더군요. 진중권 교수가 제대로 한방 찔렀습니다.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비수를 던졌더군요.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 의원 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르면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죠. 그리고 직제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검의 대대적 조직 개편으로 윤 총장은 입지가 줄어들어 고립되고 대검은 힘이 빠집니다. 무엇보다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 정책관 자리도 없으시죠. 언론은 이제 곧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결론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결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심의위가 이미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윤 총장과 이승윤 중앙지검장 사이에 마지막 결투가 벌어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또 한 건 했더군요. 그녀는 집값 문제에 또 끼어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척마저 투기 대일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아직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이 한마디 했습니다. 본업을 잊은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 그 본업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나 추 장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군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